엄마 말대로 협박했더니 장모님이 간이식 수술을 하겠대. 검사 결과도 적합하니까 며칠만 버텨. 굳게 닫힌 병실문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들고 있던 환자복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10년을 식당 일까지 해가며 뒷바라지에 성공시켜 놨더니 돌아온 것은 제 친정엄마의 장기마저 노리는 짐승만도 못한 시댁 식구들의 작당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미친 듯이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마주한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저는 독하게 결심했습니다. 내 10년간의 희생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친정 엄마까지 노린 극악무도한 시댁 식구들에게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 김밥집을 운영해 저를 키워내셨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셔터를 올리고 밤 10시가 되어야 손에서 칼을 놓았습니다. 다무지 냄새가 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엄마 덕분에 저는 가난해도 구김살 없이 자랐더라고요. 그렇게 자란 제가 10년 전 가진 거라곤 낡은 피아노 하나뿐인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던 그 사람은 무대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연주를 했어요. 그래도 건반을 누르는 그 손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던지 저는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습니다. 시댁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늘 자부했어요. 정작 실력도 없이 세월만 보내는 아들 걱정은 안 하면서 조건이 기운다는 이유 하나로 저를 결사반대했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들고 있던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김밥이나 많은 집 따위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팔을 들이려고 그래? 꿈도 야무지지.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식 투쟁을 사흘이나 했고 무릎을 꿇고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두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사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끝까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날부터 가혹한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새언니는 친정에서 뭘 배웠는지 몰라. 국간도 못 맞추고 말이야.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꼭 성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재능을 포기하고 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을 때도 저는 낮에는 친정엄마 식당에서 김밥을 말고 밤에는 식당 청소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남편의 연습실 월세를 냈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터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큰 무대에 서는 그날만 생각하면 힘이 났으니까요.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또래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걸 기점으로 누구나 아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공연장마다 표가 매진됐고 신문에는 남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저는 객석 맨 뒷줄에 앉아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볕이 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를 무시했던 시댁 식구들은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거 봐라. 역시 우리 핏줄은 못 속인다니까. 이게 다 우월한 핏줄 덕분이지. 저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잘 됐으니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남편이 성공하자
시댁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저와 친정 엄마를 향한 무시는 그전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죠. 손님들 앞에선 수준이 안 맞는다며 늘 친정흉을 봤습니다. 엄마, 새언니네 친정 그 김밥집 말이야. 이제 좀 정리하라고 그래.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릇만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흐르는 눈물을 앞치마에 쓱 문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드실 커피를 타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쿵 하고 났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가 소파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맺혀 있고 눈은 허옇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오는 그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제 무릎에 받친 채 연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시어머니를 들것에 싣는 동안에도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따라 나섰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한숨을 돌렸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급성 간부전입니다. 상태가 많이 위중해요. 지금으로선 간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돼요. 저는 그 말에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쯤 지나 남편이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시누이도 헐레벌떡 들어왔죠. 병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부터 찾았어요. 남편이 침대맡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나 곧 세계 투어가 잡혀있는데 몇 달 전부터 잡힌 일정이라 수술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펑크를 내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다시는 큰 무대에 못 선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사는 마당에 무대 걱정부터 하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옆에서 손톱만 만지작거리던 시누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제 팔을 붙잡으며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새언니, 나는 원래 몸이 약하잖아. 어릴 때부터 잔명치레가 얼마나 잦았는데 그런 큰 수술 하다가 나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해. 정말 못한다고. 두 남매는 약속이나 한 듯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침묵이 흐르는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 거칠게 울렸습니다. 그 어색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결국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저에게로 꽂혔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힘없이 제 손을 끌어다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죠. 시어머니가 힘없이 제 손을 끌어다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가, 네가 좀 살려다오. 이 시애미 좀 살려줘. 내가 널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알지? 남편도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사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이 집에서 당신밖에 없어. 부탁이야. 저는 눈물을 머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고 그래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죠. 그래서 망설임 끝에 간이식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뜻밖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쉬지 않고 몸을 혹사한 탓인지
제 간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식이 어렵다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진료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 반응이 더 기가 막혔죠. 며느리 몸이 안 좋다는데 다행이라고 안도하기는커녕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새언니는 몸뚱아리 하나 관리 똑바로 못해? 하나에는 며느리가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야 원. 됐다. 저럴 줄 알았어. 어디 근본 없는 것한테 뭘 바라겠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날부터 저는 죄인처럼 시어머니 독박 간병을 도맡았어요. 남편은 연습실에 틀어박혀 코빼기도 안 비쳤고 시누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넓은 병실에 남은 건 저 하나였어요. 밤마다 딱딱한 보조 침대에 쪼그려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면 까닭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이게 며느리 된 제 도리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환자복이 땀에 흠뻑 절어서 새 것으로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저는 구내 매점에 내려가 새 환자복 한 벌을 챙겨 들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늘 반쯤 열려있던 병실 문이 그날따라 안에서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문고리를 잡았는데 문틈 사이로 두런두런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저는 무심코 손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했더니 장모님이 간이식 하겠대. 그 양반이 평생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가? 나이에 비해 간이 깨끗하더라고. 검사 결과도 적합하게 나왔으니까 며칠만 더 버텨. 저는 들고 있던 환자복을 저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간이식을 한다니. 그것도 나도 모르게 검사까지 다 받았다니. 70이 다 되어가는 우리 엄마에게 간이식 수술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돼. 그 보잘것없는 마누라랑 장모, 수술 끝나는 즉시 길바닥에 내쫓아버릴 거야. 정들었네 어쩌네 할 것도 없어. 이제 더는 쓸데도 없는 것들이니까.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듯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처음부터 우리랑은 격이 안 맞는 것들이었어.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 순간 손에서 환자복이 스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새 환자복 뭉치가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둔하게 울렸어요. 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데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10년이었어요. 손이 트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뒷바라지한 세월이 무려 10년인데 돌아온 게 고작 이거라니. 그것도 모자라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까지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떨어진 환자복도 줍지 못한 채 행여 안에서 인기척을 들킬까봐 까치발로 뒷걸음질 쳤죠. 그러고는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이 너무 떨려 버튼을 3번이나 헛눌렀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겨우 1층으로 내려와 거리로 뛰쳐나온 저는 지나가는 빈 택시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가 끼익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정엄마의 김밥집 주소를 간신히 댔습니다. 그러고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입속으로 자꾸만 엄마를 부르는데 목이 메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늘 지나다니던 익숙한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허름하고 정겨운 김밥집을 향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김밥집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있는 엄마의 굽은 등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엄마에게 달려가 그 야윈 어깨를 와락 붙들었습니다. 엄마, 70이 다 된 사람이 무슨 간이식이야. 엄마 미쳤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는 들고 있던 김밥을 떨어뜨리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엄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손님이 없는 가게 아니 다행이었죠. 엄마는 떨리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안아, 일단 좀 앉아.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응? 엄마는 저를 가게 안쪽 단칸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는 엄마의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단출하게 놓여 있었죠. 엄마가 저를 방바닥에 앉히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거친 손으로 제 등을 쓸어내리던 엄마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며칠 전의 일을 힘겹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 네 남편이 전화했어. 잠깐 병원으로 좀 와달라고. 의논할 게 있다고 말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영문도 모르고 갔지. 그런데 병실로 안 가고 사람도 안 다니는 으슥한 복도로 데려가더라고. 거기서 네 남편이랑 시누이가 나를 딱 막아서더니 엄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는데 엄마 말해봐. 엄마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들었던 말을 전했어요. 만약에 수술을 거절하면 당장 너를 길바닥에 내쫓겠다고 하더라고. 자기 남편 권력이랑 재산으로 우리 지안이 인생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다시는 발붙이고 못 살게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비열한 협박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올감했는지 눈에 선했어요. 엄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내가 어쩌겠니? 이 늙은 게 무슨 힘이 있다고. 너 하나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서 서약서에 지장을 찍었어. 손가락에 빨간 인주를 묻혀서 꾹 눌렀다고. 우리 딸만 무사하면 이 늙은 몸뚱이 하나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싶어서. 엄마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우리 엄마가요. 저는 그 작은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의 등이 들썩일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렸죠. 저를 지키려다 도리어 사지로 걸어 들어간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 밤을 꼬박 새웠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노려보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속에서 시뻘건 불덩이 같은 것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날이 밝자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작정 분노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이식수술 동의 절차를 알아본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죠.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거액을 건네며 남편의 뒤를 켜달라고 의뢰했어요. 그 사람이 요즘 어디서 누구 만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봐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저를 찾아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다 그만 손이 굳어버렸어요. 사진 속 남편은 병원이 아니라 으리으리한 호텔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슬그머니 빼돌리는 정황이 담긴 서류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을 사로잡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어느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두 사람의 표정은 마치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연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간판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산부인과였거든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아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직원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직원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가 건넨 대답은 저를 2번 죽이는 것이었죠. 사진 속 여자는 남편 소속사의 젊은 스태프였습니다. 남편의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만 보고 작정하고 접근한 여자였죠. 직원은 무거운 얼굴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겠어요. 그 산부인과에 알아보니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며 진료를 받아왔더군요. 그 여자분이 지금 임신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막연한 의심이 끔찍한 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죠. 제가 시어머니 병수발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의 뱃속 아이를 보러 다닌 셈이었어요. 직원이 마지막으로 건넨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황상 사모님 남편분은 어머님 수술이 끝나는 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산을 한 푼도 안 주고 사모님을 내보내려는 계획인 것 같고요. 모든 그림이 맞춰졌어요. 우리 엄마의 간으로 시어머니를 살려놓고 저는 알거지로 내쫓은 다음 그 내연녀와 시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새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였죠. 10년간 손이 트도록 헌신한 아내를 자기 어머니 살리겠다고 친정엄마의 배까지 가르려는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저는 봉투를 움켜쥔 채 짐승처럼 우열했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목 놓아 울었어요.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어느 순간 저는 거짓말처럼 눈물이 뚝 멎는 걸 느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넘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벽에 걸린 거울 앞으로 다가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입술. 그런데 그 눈빛만은 어느새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저를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좋아. 내 인생을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았으니 너희도 똑같이 갚아줄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며느리 이지아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 일가를 제 손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파멸시키겠다고 독하게 마음먹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 천천히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다음날 오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속에서는 불이 끓는데도 겉으로는 더없이 차분한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마침 남편은 연습실에 가고 집에 없었어요. 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인감도장과 중요한 문서들을 찾아 휴대폰으로 빠르게 사진을 찍고 복사기에 넣어 한 장씩 복사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언제 남편이 들이닥칠지 몰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챙기던 중이었어요. 책상 아래 작은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죠. 1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생일도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삑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낡고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발견했죠. 손때가 잔뜩 묻은 게 자주 들여다본 물건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파일을 펼쳐들었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악보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만들어준 바로 그 데뷔곡, 그리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던 히트곡들의 원본 악보였어요. 그런데 악보 귀퉁이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긴 남편의 이름이 없었어요. 대신 낯선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 이게 누구야? 이 곡들 전부 우리 남편이 작곡한 거잖아. 그런데 왜 여기 다른 사람 이름이?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도진, 도진, 또 도진.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작곡을 한 게 아니었어요. 도진이라는 무명의 천재 작곡가가 만든 곡을 통째로 훔쳐서 제 이름으로 발표한 거였죠. 세상이 천재라고 떠받들던 제 남편은 알고 보니 남의 재능을 도둑질한 파렴치 아니었어요. 저는 그 악보들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남편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가장 확실한 무기라는 걸요. 외도나 협박 같은 건 돈으로 무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음악을 훔친 도둑이라는 낙인은 그 화려한 무대에서 영영 끌어내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악보들을 전부 복사한 뒤 원본을 제자리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진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도진이라는 이름과 음악, 표절 같은 단어들을 넣어가며 끈질기게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마침내 오래된 기사 몇 개를 찾아냈어요. 여기 있다. 10년 전 기사잖아. 기사 속 도진은 한때 무서운 신예로 주목받던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남편의 표절에 항의하다가 오히려 거대 소속사의 권력에 짓눌려 업계에서 매장당했다는 내용이었죠.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 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걸 빼앗긴 사람이 바로 그였던 거예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사람의 10년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도 가지 않았어요. 기사들을 더 파고들다가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음악계를 떠난 도진이 그 후 독하게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남의 창작물을 지켜주는 일,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소송만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죠. 그것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독한 변호사로요. 10년 동안 칼을 갈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릴 칼을요.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도진이 운영한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깔끔한 건물 안에 그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직원에게 도진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예약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일정이 꽉 차 있으셔서요. 돌아가 주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는 사무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무작정 그를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도 거른 채 꼼짝 않고 버텼어요.
직원들이 흘금거리며 수군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마침내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사진으로 본 적 없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가 도진이라는 걸요. 저는 벌떡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복사해온 악보를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남편의 이름이 박힌 그 표절 악보를요.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당신이 만든 곡이잖아요. 도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어요. 악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 위로 순간 경악과 분노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10년 동안 억눌려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는 표정이었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악보만 노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어요? 당신 누구죠? 저는 그를 똑바로 마주봤어요. 도진은 잠시 저를 살피더니 말없이 사무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를 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제 정체를 밝혔습니다. 표절범의 아내라고요. 도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겪은 일을 전부 쏟아냈어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 시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우리 친정엄마의 간을 노리고 있어요. 수술만 끝나면 저랑 엄마를 길바닥에 버릴 거예요. 게다가 다른 여자까지. 저는 이제 잃을 게 없습니다. 도진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그의 주먹이 책상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제안했어요. 저랑 손잡아요. 저 사람을 무너뜨려요. 당신도 10년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도진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악보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두 눈이 형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갈아온 칼날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좋습니다. 그동안 이날만 기다렸으니까요. 같이 끝장냅시다. 그 사람도 그 집안도 하나도 남김없이. 도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굳게 마주잡았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가 되었습니다. 도진과 손을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남편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 답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보름 뒤 남편의 세계 투어 서울 앙코르 독주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수천 명의 관객과 기자들이 몰려드는 그 화려한 무대야말로 남편의 가면을 벗기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죠. 이 사람이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어내릴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무대가 높을수록 추락도 깊은 법이죠. 준비할 게 많습니다. 도진은 변호사로서 쌓아온 인맥을 총 동원했어요. 남편 소속사 내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둘 접촉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발로 뛴 끝에 신우이가 소속사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거래 내역서까지 손에 넣었어요. 숫자가 빼곡히 적힌 서류를 보며 도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신우이도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군요. 이걸로 그쪽도 같이 묶어버리면 됩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 간호사 몇 명을 조심스럽게 매수했습니다. 제가 원한 건 하나였어요. 며칠 전 남편과 시누이가 우리 친정엄마를 으슥한 복도로 불러내 협박하던 그날의 흔적이었어요. 다행히 그 복도엔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상과 녹음 파일을 손에 넣었어요. 화면 속에서 우리 엄마는 잔뜩 주눅든 채 떨고 있었고 두 남매는 엄마를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다시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도진과 저는 밤낮 없이 붙어 지냈습니다. 함께 증거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어요. 늦은 밤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꺼내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모든 걸 빼앗긴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도진이 식은 커피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때는 나도 음악밖에 모르던 놈이었어요. 곡을 쓸 때가 제일 행복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모든 걸 가져간 뒤로는 오로지 복수할 생각뿐이었어요. 10년을 그렇게 살았네요. 음악은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어요. 찬란했던 재능을 잃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 어쩌면 저와 똑 닮은 사람이었죠. 저는 조용히 그의 잔에 따뜻한 커피를 새로 따라주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날 사무실로 안 찾아갔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울고만 있었겠죠. 정말 고마워요. 도진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늘 차갑던 그의 눈빛이 그날따라 조금 따뜻해 보였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저를 끌어올려준 사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라는 같은 목표 아래 우리 사이엔 어느새 끈끈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준비는 더 치밀해졌습니다. 우리는 독주의 당일 무대 위 대형 전광판을 통제할 방송 스태프를 은밀히 섭외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무대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는 거대한 전광판의 송출 권한을 손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화면에 우리는 전혀 다른 그림을 띄울 작정이었죠. 결전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한 수를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직접 차를 타다 건넸어요. 따뜻한 차에는 수면제를 몰래 타두었습니다. 내일 큰 무대인데 푹 자야지. 마셔. 몸에 좋은 차야. 오, 고마워. 요즘 신경 쓸 게 많아서 잠을 통 못 잤는데.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차를 들이켰어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길바닥에 버리려는 사람이 그 아내가 주는 차는 또 잘도 받아 마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소파에 쓰러지듯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든 남편의 손가락을 가만히 들어 그의 휴대폰에 지문을 인식시켰어요. 잠금이 풀린 화면 속에는 제가 알던 남편이 없었습니다. 내연녀와 주고받은 낯뜨거운 대화들, 그리고 초음파 사진까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복사했어요. 그래,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지. 내일이면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친정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가 시어머니 이식수술을 정식으로 철회하겠다는 서류를 접수시켰죠. 우리 엄마의 간은 그 집안에 내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고는 엄마를 도진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손을 꾹 잡았어요. 지안아, 너 무슨 일을 벌이는 거니? 위험한 짓 하는 거 아니지? 이 엄마는 너만 무사하면 돼.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다 끝날 거야. 엄마 2번 다시 그런 사람들한테 안 휘둘리게 내가 다 정리할게. 여기서 며칠만 꼼짝 말고 있어. 수술이 취소됐다는 소식은 금세 남편 귀에 들어갔어요. 잠에서 깬 남편이 펄쩍 뛰며 제게 전화를 걸어댔죠. 휴대폰 화면에 남편의 이름이 수십 번 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거울 앞에 앉아 차분히 화장을 했습니다. 가장 우아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고 싶었으니까요. 준비를 마친 저는 콘서트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공연장 앞은 이미 인산인해였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과 카메라를 둘러맨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저는 그 인파를 뚫고 VIP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죠. 객석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윽고 장례의 불이 꺼지고 무대에만 환한 조명이 쏟아졌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늘 그렇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요. 관객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꿈에도 모른 채 환호를 보냈죠. 남편이 천천히 피아노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두 손을 올리는 그 순간 저는 가방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미리 약속해둔 도진에게 신호를 보내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남편이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건반에 손을 얹는 찰나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를 가득 채운 거대한 전광판이 요란하게 지직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아한 조명 아래 빛나던 남편의 얼굴 대신 낯선 문서와 사진들이 화면 위로 어지럽게 떠올랐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게 뭐야? 무슨 사고가 난 건가? 전광판에는 남편이 도진의 악보를 훔쳐 제 이름으로 바꿔치기 한 원본 문서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뒤이어 화면이 바뀌더니 10년 전 진짜 작곡가인 도진이 바로 그 곡을 직접 연주하는 미공개 영상이 흘러나왔죠. 젊은 도진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화면 좀 꺼봐. 남편이 건반에서 손을 떼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하지만 화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림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산부인과를 드나드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낀 사진, 초음파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는 사진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객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유부남 아니야? 부인 두고 바람 피운 거잖아. 수천 명의 관객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사방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있었으니까요. 화면이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이번엔 스피커를 통해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우리 친정엄마를 협박하던 바로 그 녹음이었죠. 수술 안 하면 따님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어차피 늙어서 오래 못 사실 거 딸 살리는 셈 치고 간 하나 떼어주세요. 장모의 장기를 빼앗고 아내를 버리려 한 그 폐륜적인 모의가 수천 명의 귀에 고스란히 박혔어요. 객석은 완전히 통제불능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시누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이야. 나 아니에요. 비켜요, 비키라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발악하듯 소리쳤죠. 여러분, 이거 전부 누가 꾸민 조작극입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객석 통로를 따라 한 남자가 성큼성큼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도진이었죠. 도진은 망연자실한 남편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수천 관객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방금 화면에 나온 곡들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접니다. 10년 전 이 사람이 제 모든 곡을 훔쳐갔어요. 저는 그 증거를 들고 온 변호사 도진입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도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남편의 범죄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표절, 외도, 그리고 장기 강요까지.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천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지금 보신 모든 것은 단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 어머니의 간을 빼앗고 저를 버리려 했습니다. 10년을 헌신한 아내에게 말이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무대 위의 남편과 객석의 저를 번갈아 비추며 셔터 소리가 빗발쳤죠. 남편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더니 결국 무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음악 인생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 모든 게.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10년 동안 저를 짓밟고 우리 엄마까지 노렸던 사람이 이제 모든 걸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서늘한 무언가가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볼 것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콘서트홀 밖으로 나서는 길이었어요. 어느새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출구 앞에 잔뜩 몰려 있었죠. 잠시 후 경비원들 손에 끌려 나오는 남편과 시누이를 향해 사람들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누군가는 들고 있던 음료수를, 또 누군가는 구겨진 매치 플랫을 던졌어요. 어제까지 그를 떠받들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겁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손가락질 속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무언가가 차올랐죠. 10년간 가슴에 얹혀있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굴러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후련함과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콘서트홀 앞 도로에 검은 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먼저 나와 운전석 옆에서 문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진이 운전대를 잡으려다 말고 가만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 해냈어요.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요. 우리가 해냈네요. 정말로 해냈어요. 도진이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복수는 이렇게 완벽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콘서트홀을 바라보며 저는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독주에서 모든 게 폭로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대로 다 끝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위기에 몰린 남편과 거대 소속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곧장 큰 로펌을 선임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앞세운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된 거였죠.
텔레비전을 켜자 소속사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여자의 치밀한 음모입니다. 우리 아티스트의 재산을 노린 부인이 가짜 영상과 조작된 음성으로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기가 막혔어요. 다음 날부터 인터넷에는 저를 헐뜯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재산을 노린 악처, 거짓말을 일삼는 허언증 환자. 어제까지 남편을 욕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제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돈으로 산 기사들이 진실을 뒤덮어버린 거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들이 한 짓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 설상가상이었어요. 그들은 저와 도진을 명예훼손의 업무방해, 거기다 수백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한꺼번에 걸어왔죠. 저를 법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도진이 서류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네요. 돈으로 여론을 뒤집고 소송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 작정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마녀 사냥이 도를 넘기 시작했죠. 누군가 우리 친정엄마의 김밥집 위치까지 인터넷에 까발려버린 겁니다. 정신나간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가게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엄마가 숨어있는 도진의 안가 근처까지 진을 치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조용히 살던 우리 엄마가 졸지에 구경거리가 된 거였어요. 그 무렵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을 못 받은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거였죠. 벼랑 끝에 몰린 남편과 시누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모든 걸 저 때문이라고 여긴 그들은 우리 엄마가 있는 안가로 용역 깡패들을 보냈어요. 한밤중에 들이닥친 험상궂은 사내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나와. 좋게 말할 때 순순히 따라와. 어디 숨어봤자 소용없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감쌌어요. 도진이 막았었지만 덩치 큰 사내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좁은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난리통에 그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엄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지안아, 숨이...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 엄마가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거예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엄마를 끌어안고 흔들었습니다. 용육들도 그 광경에 흠칫 놀라 주춤거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그 짧은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저는 엄마를 안고 구급차에 올라타 응급실로 내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고령이신데다 충격이 크셔서. 솔직히 지금 생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작은 몸으로 누워있는 엄마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어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 복수가, 제 욕심이 결국 우리 엄마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몬 거예요.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가만히 있을걸. 복수가 다 무슨 소용이야.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그렇게 무너져 있을 때 휴대폰의 낯선 번호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니 뜻밖에도 남편의 내연녀가 보낸 거였죠. 저 좀 도와주세요.
소속사랑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저를 강제로 해외로 보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러다 저 죽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때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였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버림받은 또 다른 희생양이 되어 있었죠. 그때 응급실로 도지인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알아 끌어안았어요. 정신 차려요.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니까 꼭 이겨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요. 저는 그의 품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죠. 내연녀의 메시지를 본 도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여자 우리한테 도움을 청해왔어요.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적의 심정을 우리 편으로 돌리는 거죠. 저쪽이 가장 아끼다 버린 패를 우리가 주워서 칼로 쓰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시간이었죠. 우리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엄마를 뒤로하고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내연녀의 구조 요청 문자를 받은 직후 우리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숨어있다는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향했어요. 소속사가 경호원을 풀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모텔방으로 잠입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임신으로 배가 제법 부른 젊은 여자가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누구세요? 오지 마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진정해요. 해치러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그녀 몰래 준비해둔 위조 여권과 편도 항공권 사본이었죠. 그걸 본 내연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게 진실이에요. 당신을 외국으로 보내서 영영 입을 막을 작정이에요. 뱃속 아이까지 다 버리고요. 살고 싶으면 우리 편에 서서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세요. 내연녀는 한참을 떨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들어 자꾸 저를 피하더라니.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도와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내연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소속사가 언론을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한 정황, 그리고 신우이가 병원 관계자들을 돈으로 구워 삶은 모든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USB를 손에 꼭 쥐었어요. 한편 도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오빠의 재판을 앞두고 소속사 자금을 싹싹 긁어모아 해외로 도망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도진은 그녀의 출국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신우이는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올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돈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죠. 공항에서 딱 걸릴 겁니다. 며칠 뒤 마침내 손해배상 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어요.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남편과 소속사 측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비싼 변호사를 잔뜩 데려온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흘끔 보더니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끝까지 발버둥 치는구나.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어. 너 같은 게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진 옆에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소속사 측 변호사는 제가 거짓 사실을 퍼뜨려 남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인 양 몰아세웠죠. 방송석이 술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차분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희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정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내연녀였죠.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소속사 대표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패가 살아 돌아온 거니까요. 법정이 거대한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말도 안 돼. 증인석에 앉은 내연녀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지시로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졌다는 것, 증거 조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뒤이어 도진이 USB에 담긴 자금 흐름표와 매수 녹취록을 판사 앞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 앞에서 소속사 변호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편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한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쪽지를 전했습니다. 속보가 전해진 거죠. 신우이가 공항에서 거액의 외화를 몰래 빼돌려 도망치려다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도진의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은 겁니다. 방청석이 또 한 번 들끓었어요. 도진은 마지막 변론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사기와 저작권 침해, 그리고 장모의 장기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죄를 조목조목 짚어나갔죠. 이 모든 것은 이미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마친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노인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됩니다. 재판장님, 부디 엄중히 단죄해 주십시오.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들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그의 두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사 피의자로 긴급 체포된 거예요. 남편은 발버둥 치며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재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가만 안 둬. 두고 봐.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저는 끌려가는 남편 앞에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저를 짓밟던 그 사람이 이제 수갑을 찬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나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받는 것뿐이야.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후련하면서도 서글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10년 묵은 한이 그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수억 원대의 사기와 저작권법 위반, 거기다 장기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죄까지 더해져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우이 역시 회사 돈을 횡령하고 외화를 몰래 빼돌린 죄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그 잘난 남매가 나란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생사를 오가던 시어머니는 끝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혔죠.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남편이 제 어머니에게 간을 떼어준 겁니다.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얄팍한 속셈에다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살겠다고 아들을 들들 볶은 끝에 억지로 이루어진 수술이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들 간으로 목숨을 건졌네. 그게 저 사람한테는 가장 무서운 벌일지도 몰라. 제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허름한 단칸방으로 쫓겨난 시어머니는 배에 선명한 흉터를 아는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식들을 원망하면서요.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도 딸도 재산도 전부 잃은 겁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생지옥 같은 나날이었죠. 한때 뼈대 있는 집안이라며 콧대를 세우던 그 사람의 말년치고는 너무도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우리 엄마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곁엔 도진이 있었어요. 도진은 제 일처럼 엄마의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매일 병원을 드나들며 죽을 떠먹이고 재활하는 엄마의 손을 붙잡아 주었죠. 그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엄마는 거짓말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죠. 저는 남편에게서 위자료로 되찾은 재산과 도진이 소송에서 받아낸 배상금을 합쳤습니다. 그 돈으로 번화가에 크고 정갈한 한식당을 새로 열었어요. 간판에는 엄마의 이름 석자를 큼지막하게 박았습니다. 평생 그늘진 골목에서 김밥만 말던 엄마가 이제는 번듯한 자기 이름의 식당을 갖게 된 거예요. 개업식 날이었습니다. 화사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의 얼굴엔 지난 10년의 그늘이 말끔히 걷혀 있었죠. 손님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엄마의 입가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어요. 지안아, 이게 꿈이니 생시니 내 이름으로 된 식당이라니.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꿈 아니야, 엄마. 다 엄마 거야.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 고생 그만하고. 바쁘게 식당 일을 돕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도진이었죠.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도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마주잡았어요. 1년 전 사무실 복도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과는 사뭇 다른 온기가 느껴졌죠. 그날 밤 영업이 끝난 텅 빈 식당이었습니다. 도진과 저는 마주 앉아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한참을 망설이던 도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한씨, 처음 당신이 그 악보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사실 나는 복수밖에 모르는 빈 껍데기였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다시 사람을 믿고 다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당신이 내 10년 묵은 상처를 다 치유해 줬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 도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반지 하나가 조명 아래 반짝였죠.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옥 같던 시간을 함께 건너온 사람이 제게 내미는 손이었습니다. 나야말로 도진 씨가 있어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좋아요. 당신이랑 함께 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던 이재아는 없었어요. 제 운명을 제 손으로 일군 사람만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한 자부심이 차올랐어요. 식당 문을 나서며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맑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곁에는 다정한 도진이, 안에는 다시 웃음을 찾은 우리 엄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길고 어두웠던 막이 내리고 이제 온전히 제 것인 새로운 막이 올랐다고 말이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10년 동안 손이 트도록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던 한 여자가 무너지지 않고
끝내 자기 두 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친정엄마의 구분 등을 보며 흘리던 눈물이 이제는 환한 식당 안에서 피어나는 웃음꽃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지안처럼 묵묵히 참고 견디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 헌신이 당연한 듯 짓밟혀도 꾹 눌러담는 분들이요. 하지만 이지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빛을 볼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도 이지안이 맞이한 두 번째 막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날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